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의 지역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에 또 사회라는 중직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현장의 내용과 또 지금 현재 또 법리적인 부분들을 또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골고루 좀 다룰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저희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의 표준조례의 위헌성에 관해서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온다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더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의 순서대로 제가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은 죄송합니다. 자리 순서대로 할까요? 예,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사회 보기보다는 최철호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게 더 맞는데요. 청주대학교에 계시는 최철호 교수님께서는 다음 연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님으로 지금 내정되어 계십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1인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최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쪽으로. 네, 지금 동의대학교 행정학과의 차동욱 교수님 오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지방 고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제가 몇 개 좀 찾아봤더니 국제신문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에 또 칼럼도 기고하시고 해서 아마 행정학 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훌륭하신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동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저 오른쪽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동희 교수님 오셨는데요. 예. 방동희 교수님께서는 지방자치법학회에 지금 현재 연구이사이시면서 동시에 또 부회장을 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철호 교수님과 함께 또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를 또 많이 하셨어서 관련 또 연구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행정법학회랑 지방자치법학회의 저희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최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회장님께 제가 잠시 또 이력이랑 여쭤봤더니 서대문구에서 소상공인회 이사도 하고 계시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또 많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 전문가이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는 학계도 마찬가지고 또 법조계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계시고 또 플로어에도 계시기 때문에 좀 뜻깊은 그런 토론회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주민자치 표준조례의 위헌성에 관해서 먼저 발제를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5시 1분인데요. 그래도 또 이 시간 자체를 의미 있게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들려야 되니까 편의상 마스크는 제가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제 토론문은 제가 자료집에 쭉 정리했는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아마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오늘 대상자 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실제 현장에 이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어렵지 않은 말로 써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좀 예, 제가 한번 편하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쭉 읽어도 되게 읽으면 될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문어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지방분권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도입.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2013년 제정이 됐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요, 2021년 12월 기준인데 전국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 산하에 이 1,103개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분권법에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다음 장 넘겨서 그런데 이 법에는 아까 있잖아요.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위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위원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 위원과 주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법은 정한 게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배포한 표준조례에서는 위원의 신분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의 대표로 설정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에 뭐 국회의원이 있듯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제 위원이라는 거를 법은 아니에요. 표준 조례에서 이렇게 이제 구체화를 해놨습니다. 한편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상으로는 단 3개의 조문에 근거했을 뿐이에요. 시범 운영 중인 상황이라서 이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이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대 국회에도 이제 법안이 있었지만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제 총 7건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7개 법안 중에서 이제 별도의 아예 법안을 제정하는 게 4개가 있고 또 3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 안에 조문을 녹여 넣는 식의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다시 지방분권법으로 돌아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에 도움을 준다는 이 명목으로 표준조례를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준조례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초창기부터 지금 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뒤에 설명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조례의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봤어요. 주민의 의사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이 자발적 민주적 구성 가능성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지방분권법 27조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구만 보면은 자 주민자치회를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줘버렸어요. 표준조례는. 근데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지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지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몇 개 둘 수 있냐, 복수 둘 수 있냐, 단수만 둘 수 있냐 법은 정한 게 없어요. 열어놨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구역도 자 읍면동의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지만 산하의 통리 단위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읍면동 단위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열어놨어요. 막아놓은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만 행안부, 주관부서의 행안부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을 사실은 질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 유권 해석 답변일이 8월 10일 어제까지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요즘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해당 부처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조금 늦어진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좀 더 연장을 해왔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가장 빨리 다음 주 안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양해는 얻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법은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논산시 사례를 보니까 논산시는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 기존의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와는 별개로 그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마을 단위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표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15개 읍면동 494개 마을에 494개를 이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라는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주민들의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기반해서 494개의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자치회 설치도 자유인데요. 그냥 주민 누구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만 위원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그냥 지자체에서 설립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이 이걸 허가한다, 뭐 구성한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주민 10명에서 20명이 모여서 신청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죠. 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최소한 이제 300만 원,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쭉 돼 있는데, 예산 지원 현황을 쭉 보니까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지원 예산이 한 9억 6천만 원 정도고, 마을자치회 선정된 마을자치회 360개 되니까 한 자치회당 한 3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이제 예산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읍면동 단위로만 제한할 경우에는 이 생활 단위성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이제 오히려 왜곡할 소지가 농후해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의 크기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읍면동이라는 거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구역 설정이지 마을 생활 단위성을 반영한 게 전혀 아닌 게, 재밌는 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 인구의 이제 평균 인구가 나오는데, 면은 이제 작으니까 3,900명이지만 읍만 해도 2만 1,000명, 동만 해도 2만 명입니다. 근데 읍 중에서도 제일 큰 양산시 물금읍은 11만 8천 명이나 되고요. 동 중에 제일 큰 부천시 신중도 13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11만 명이나 13만 명이면 지금 군 단위 인구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구인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읍이나 동 단위에다가 주민자치회 딱 한 개 설치해놓으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동도 사실 이 읍도 지금 이거 어떻게 읍사무소가 이 물급읍을 끌고 나가는지도 지금 의아할 정도인데, 엄청난 행정이나 그 예산 인력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행정도 사실 끌고 가기 벅찬 단위를 주민 자치를 하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표준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설치 단위를 사실상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 오로지 이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제 한정을 했다라는 거고, 읍면동 단위로만 설치구역도 사실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에 더 작은 단위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조례상으로는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뭐 읍면 무슨 도서 벽지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이동이 제한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만 그 밑에 산에 그것도 분해라는 식으로 설치할 수 있지, 그 생활 단위성에게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로써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설치 구성 가능성을 차단한 채 읍면동 행정체제 기반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지금 운영을 해서 오히려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를 좀 제약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에서 한정된 숫자의 이제 위원으로 제한을 이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표준조례로 와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민의 대표로 구성을 하면서 이 위원의 정수, 뭐 자격, 선정, 위촉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위원이 아닌 주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들은 실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민총회하고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민 중에 참여하고 싶으면 총회를 가면 되고 또 분과위원회도 이제 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민총회라는 거는 법에 이제 표준조례도 정의가 있지만 그냥 어떤 누구나 참여하는 공론장이 아니라 마당이야 마당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니고 이 총회라는 것 자체에서 무슨 그 회장이나 뭐 부회장 이런 게 없어요. 조직이 감사를 뭐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일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그 선정된 위원들 내에서만 이제 조직이나 이런 기관을 구성하는 거지 총회 자체는 구성하는 게 없고 총회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의결하면 무조건 그 이 위원들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규정도 사실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결사체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 분과위원회는 또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의무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진정한 주민자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강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주민자치위원 선정될 때 사전에 응모한다면 6시간 교육 받으신 분 많죠.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전 의무 교육을 설치한 목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표준조례 재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대요. 근데 거기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그 뭐 목적은 이제 위원의 자치 역량 강화 또는 뭐 위원 주민의 자발적 역량 강화 뭐 이런 명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6시간 교육이 과연 이제 위원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4월 내도 될 수 있잖아요.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한다고 내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한 사람 다 뽑아준다고 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도 되죠. 근데 의무교육 듣고 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서울시에서 실시현황 자료를 이제 그 시의원님 협조를 통해서 이제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강사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 위주고 뭐 강사료도 이제 시간당 뭐 한 15에서 18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특정 소수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일종의 그 부업 정도로 전락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일을 많이 주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뽑힌 사람들만 대상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의심도 좀 들긴 해요. 그 서울시 양천구 사례는 이제 제가 양천구 주민으로서 양천구 조례를 지금 헌법소원 제기해 놨기 때문에 양천구 쪽에 답변이 왔는데 자기들 온라인 6시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뭐 자유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지 않냐 이제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양천구에서 이제 밝힌 교육의 세부 내용 같은 걸 좀 소개를 했고요. 재밌는 게 어쨌든 이 사전 의무 교육 때문에 이수율이 100%가 안 돼요. 80%뭐 75%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이 신청자들을 탈락시키는 사전에 그 선정표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행정안전부 관련된 이제 그 이 주민자치 조례의 실태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국에 보면 사전으로 꼭 안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한 19개 정도 지역에서는 위촉구 사후 교육을 실시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를 봐서 이게 많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사후 교육으로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실증적인 이제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표준조례 주민자치교육 기본교육 사전이수 강제는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이 주민의 이 공무단위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면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지방분권법에서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법령에 따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무원 등이 선거관여 등 금지라는 조항에
이제 엮이는 거예요. 공무원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럼 법령에 공무원이 아닌데 법령에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몇 개 없어요. 뭐 그런 거 아예 정치할 때 금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예 정치할 때 금지돼요. 그거는 중요한 어떤 중립을 지켜야 돼. 언론이라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는 없어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왔는데 이 주민자치위원이 뒤에서 보겠지만 방통위원하고 비교될 정도의 그런 어떤 고도의 막 신분이 보장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요구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입법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내용은.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 내용은 없어요. 다만 짐작해 보건대 이제 주민자치회 전신이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도입된 게 2000년대 초반경인데 그때 이제 그 정개특위 관련 자료를 보면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도 그냥 없어요. 떡하니 의원들 그 법안에 그냥 주민자치위원은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왜 금지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근거로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직선거법으로 가면은 이 콕 집어서 주민자치위원을 통반장과 동일하게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금지하는 신분자에 딱 묶어놨어요. 자, 통반장은 분명히 이건 행정의 하부기관입니다. 거의 공무원에 주네요, 사실은. 준공무원이잖아요. 이해가 돼.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실제 그냥 뭐 회의 참석하면 실비 정도 지원받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통반장하고 동급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금 금지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위원이잖아요. 말이 약간 다르지만. 근데 표준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연역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조례에서 싹 넣어버렸어요. 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선거운동 금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법률에서 그냥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지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데 표준조례에서 그걸 싹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을 좀 많이 자기가 이제 정당원일 수도 있고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내가 지원한 어떤 특정의 지방의원 후보 중에도 주민자치 호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좀 이제 응원해주고 지원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금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에는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의 신분상의 차이나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표준조례상의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선거운동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고 평등권의 침해 소지도 매우 높다. 왜냐하면 통반장하고 다른데 다른 것을 같게 제한하잖아요. 평등권의 정신은 그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같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건 그게 평등한 거예요.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게 평등권 침해인 거죠. 네, 차이를 무시하는 것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주민 표준조례로부터 이 유래한 현행 그 주민자치 조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차 헌법소원이다. 이건 뭐였냐면 아까 그 사전 의무 교육 있잖아요. 6시간. 그것이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을 이제 배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공무단인권에 대한 이제 과도한 제한이다. 사후로 해도 될 걸 왜 사전으로 하느냐 이거잖아요. 강제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 결국에는. 강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작년 12월 30일 날 제기를 했고 현재
본안 재판에 지금 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헌법소원이라는 게 원래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빨라도 1년. 뭐 보통 한 2, 3년도 허다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지만 현재 심판에 회부돼 있고 계류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그래서 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의 위원, 그러니까 30에서 50명 이내 위원으로만 지금 제안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원이시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어쨌든지 간에 그 내가 일반 주민에서 제한 없이 참여하고 싶지만 응모를 하고 추첨해서 당첨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사전 교육까지 받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법에서는 구성원을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원으로만 이제 대체돼 버렸다. 라는 걸 이제 결사의 자유 침해 그리고 주민자치권 침해라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건 최근에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시를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권이라는 건 아직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단체로서의 자치권이고 주민 개인의 어떤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을 인정한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권을 아예 명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개헌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묵은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핵심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3차 헌법상 아까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헌법소원을 이제 제기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각하 요건을 통과하고 본안 재판은 회부됐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9명 헌법재판관들의 9명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제 이게 이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결정문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1년 안에 나온다, 2년 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책상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아까 발표자로 토론자로 계신 김봉수 의원님께서 사실 청구인을 참여를 해주셨어요. 서대문구 조례를 이제 우리가 찍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을 주셨고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최근에 원주시에서 그 시의원과 도의원 당선된 세 분이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선거운동 금지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한 건 아니라 그냥 특정 정당의 그 색깔 있잖아요. 대선 기간에 뭐 민주당의 파란 잠바, 뭐 국민의 빨간 잠바 입고서 그 대통령 선거 유세 차량 옆에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손 흔들고 이거 한 건데 이걸 고발당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회장님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 회의를 했고 같이 이제 헌법소원에 동참해 주시기로 했어요. 같이. 다만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근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제안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 적법력 본안 심판에 회부된 데다가 최근에 그 실제 지방에 당선된 분들까지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에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제 요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주민의 대표자라고 했는데 이 주민의 대표가 그러면 뭐 특정 정당의 이제 어떤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 그래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선거에서만. 근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까지 제한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나누어 놓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한정위헌이라고 그래요. 한정. 전부 위헌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제한에서만 위헌이다라는. 저희는 최소한 한정위헌까지는 이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헌법소원도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단위에만 반드시 하나만 국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할 수 있다고 권한을 주었느냐.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구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원 그리고
반드시 이 읍면동으로 국한돼서는 안 되고 통리라든지 아까 논산시 마을 자치회도 있듯이 그런 어떤 다양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지 그걸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행정안전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거기다 이제 유권 해석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결과도 보고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올해 안에 아마 이제 제기되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 헌법소원 3차 진행됐고 이제 4차를 검토 중에 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동호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표준조례 자체는 표준조례를 중앙부처가 지방에 정책을 만들면서 내려주는 것 그 자체도 어찌 보면 다양한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죠. 순기능이라고 하면 또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중앙부처가 이제 밝혀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은 있으나 공무원들이 좀 편한 부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가치가 다양성이 있다고 보면 표준조례 자체는 사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쟁점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쟁점과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가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연구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신 변호사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은 사실 이제 책자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토론으로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동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의 방동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그리고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소개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뭐 반박이나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보충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표준조례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분권법상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표준조례안이라고 정해놓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준조례입니다.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개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조례이고 그러면 이 표준조례는 과연 무엇인가 얘가 어떤 법률로서의 어떤 규범력 또는 구속력 또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하나의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우리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과연 표준조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게 과연 공신력 있는 내용인가?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가?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좀 있다 이거죠. 또 헌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에 표준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게 다 뒤틀어지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표준조례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표준조례의 법적 성격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입법 권한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국가의 법률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권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규범이죠. 따라서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진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서 규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표준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체가 자치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표준조례 자체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표준조례가 너무나 앞서 나가서 이게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게 된다면 그 표준조례 자체가 오히려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표준조례가. 그러면 이 표준조례를 우리가 위헌 위법을 다투어야 되는데 이 표준조례 자체는 규범력 자체가 없고 강제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주질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규범화되는 부분은 이 표준조례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례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표준조례가 아니고요. 관악구나 양천구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우리 이제 헌법소원 제기하신 것도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준조례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한 이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이걸 따라서 만들 텐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표준조례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게 분명히 틀린 내용이 있다. 따라서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다. 표준조례 근거에서 관악구와 양천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위헌성, 위법성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조례의 법적 성격, 이게 규범력이 없다. 하나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공무원,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표준조례가 뭐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위헌 위법성이 큰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만드는 거지 국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아주 상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을자치회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굳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한정되는 어떤 그 안으로 뭔가를 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표준조례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초점이고요. 그럼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거를 여전히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잘 모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따를 것 아닙니까, 이거를. 그럼 표준조례안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또는 아예 없애거나 최소한의 내용으로 줄이거나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법적 법원의 통제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우리가 이제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적 통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원에 의한 통제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감사 청구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표준조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은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분권법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필수기구는 아니고 임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지금 지방분권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서 수임 또는 수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돼 있고요. 결국에 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것이다.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법상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회 위상과 지위의 어떤 모호성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결성돼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또 위헌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 자, 여기에서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역시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명시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봉사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의 규정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일단 어떤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중립성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 또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가 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국가의 어떤 통제가 미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되는 규정은 지금 조문이 3개 정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률을 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입법 재량으로 맡겨놨고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일종의 입법 부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법률에 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의 표준 조례안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요, 지방분권법상에 보면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체의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 즉 표준조례 안에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위헌이죠, 역시. 그래서 지금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준조례안의 어떤 원래 명칭이요. 제 토론문 뒷부분에 보면 표준조례안을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말이 표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표준조례안은 우리가 부르는 약칭이고요. 원래 명칭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인데 이걸 그냥 표준조례라고 우리가 약칭을 너무 어떻게 보면 획일화해서 그 약칭을 정함으로써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따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준조례라고 하는 그 표준의 용어도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걸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국가의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사무의 자치권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서 충분히 주민자치회에
부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자치권을 실현하는 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법에서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법으로는 이게 규제나 제한을 하기 위한 부분이 법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은 최소화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지 간에 예산 지원, 행정 지원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 관련되는 법률을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무슨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정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행정법 교수님답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의 영역 안에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표준 조례안 또는 뭐 이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발제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동의대학교 행정학과의 차동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요. 사전에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조금씩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마 토론만 먼저 하시고 그 전체 일정이 끝나기 전에 이석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 10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학교 차동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약속을 이렇게 딱딱 맞춰 잡아가지고 좀 그래도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중간에서 아랫부분, 중간부터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동호 변호사님의 이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소송에 지금 진행하신 소송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정치적 중립 의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위헌 소송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직도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적인 근거 하나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총선 전에 2004년 총선 전에 뭐 새로 생긴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위헌적인 발언이다. 위법한 발언이다. 정적 중립 의무를 어긴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헌법재판관님들이 잘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건방지게.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대통령을 성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대한 임금님.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존경받고. 근데 현재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데 공약도 내세우고 그 공약이라는 게 그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과 일맥상통한 그런 공약들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국민의 대표가 되라? 이건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의 원조가 미국 대통령제인데 뭐 복잡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습니다. 4년씩. 처음 당선된 다음에 그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 4년간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재선하기 위한 선거운동하고 다녀요. 부통령은 그 대통령 어떻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미국 실제로 그 연방정부의 실세는 국무장관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세크리터리 오브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세예요. 실제 모든 미국 국정 행정적 통제를 이 사람이 통제를 다 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뭐 중요한 외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건데,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건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가라는 뭐 조금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뭐 어떤 정치 철학 그것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거, 너무 당파적으로 가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거 막으려고 삼권 분립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차피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정책 중립으로 규제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특히 헌법재판관님 정도 되시면 좀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적 중립 의무도 그러한데 문제가 많은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건 사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이동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무원도 아닌데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정치적 중립 의무냐, 이건 말씀은 맞고 아마 그 뭐 쟁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을 뭐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좀 더 구체적인 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선거운동으로 활동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뭐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달라라는 식으로 소송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 그다음 헌법재판소 판결들의 어떤 경향, 이거를 한번 뒤바꿀 수 있는 논리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거는 뭐 제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변호사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틀이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선거의 4대 원칙 적혀져 있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부분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선거의 5대 원칙, 자유선거의 원칙, 그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헌법이 보호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점, 이런 조항들에 다 퍼져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라고 헌법재판소도 말하고 헌법교과서에도 적혀 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강조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반이 되는 게 공영선거제예요. 선거의 공정성. 명분은 그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놨어요. 그거 선거운동 기간, 짧은 선거운동 기간 안 지키고 그 전에 선거운동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처벌되죠. 선거운동원 숫자도 굉장히 조금 해놨어요. 그 선거운동을 등록 안 하면 선거운동하다가 뭐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선거의 원칙, 이거 저는 엄청난 훼손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아직도 우리 선거를 고무신 선거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 돈 막 뿌려가지고 뭐 선거운동 방법도 뭐 제약해놓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쓸까봐, 돈 없고 뭐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들 선거운동 못할까봐 공정하게 한다고 막 제약해놓고,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늘려놓으면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 다 써가지고 그 긴 기간 동안 선거운동 잘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선거운동 못하고 이럴까봐. 근데 그거는 저는 제 생각은 옛날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뭐 90년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나 기억나실 거예요. 선거 운동 기간 중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운동장에 집단 유세를 하죠. 단체 유세. 후보들 있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쫙 모여요. 첫 후보가 자기 유세하고 가면 선거운동을 다 따라 나가요. 맨 마지막 순서에 만약에 별로 힘이 없는 후보는 후보 혼자 있어요, 운동장에. 앞선 후보들이 자기 운동으로 다 데리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기 유세하고. 이런 선거가 더 이상 아니고요. 지금 다양한 매체도 있고, 예를 들어 선거 운동원이 명함 주면 받는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후보가 직접 주지 왜 선거 운동원 쓰나? 오히려 지금은 자산이 없는, 예를 들면 젊은 후보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선거운동 기간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 동안 몸으로 뛰어서 알려야 되니까. 자산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 기간 늘려주면 피곤하죠. 막 짧은 시간에 꽉 투자해서 하고 싶은데 선거운동 기간 늘려놓으면 계속 자산을 써야 되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해놓고 헌법재판소가 또 그 지지를 해요. 지금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이라고 해서 침해라고 해서 간 헌법재판소 간사건들 중에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인정된 사건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사실 죄송하지만 결과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제가 뭐 판결을 보면은 야, 이 정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또 허용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그 이동호 변호사님 이 하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이번 소송이 승소해서 또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차 교수님 명함을 보니까 정치학 박사님이시네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점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반장은 사실은 행정의 보조적 기구이거든요. 이제 통반장은 그러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과연 행정의 보조적 기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의 최철호입니다. 오늘 그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표준조례에 대한 법적 논의를 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해 주시고 또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우리 전상기 회장님 그리고 최진우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의 이제 발표문은 사실은 지난 5월에 발표하신 주민자치의 시범조례 위헌성 고찰, 특히 이제 서울 관악구 양천구 조례에 대해서 하신 그 발표물의 연장선상이다 또는 추가 보완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문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발표하신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제도인지 또 우리 기본권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동호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발표문의 내용 또는 위헌성의 법리, 논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조례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표준조례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규범력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 토론해 주신 강동희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법적 개념 내지는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표준조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사실은 이 법적 규범력도 없고 효력도 없고 또는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직접 다투는 건 어렵고 더구나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준조례만 가지고는 자기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마 1차 발표문 때 표준조례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결국 양천구 또는 관악구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신 여기 지금 다음 토론하시는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된 논점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는 그 부분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표준조례 보시면 아까 법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려고 강동희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준조례 보시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단체장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촉하는 사람이 위촉 당한다 그럴까요? 위촉받는 사람이 주민을 대표한다. 우리 대표라는 용어를 쓴다면 민주적 정당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주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처럼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대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위촉 임명직이잖아요. 그 임명된 사람에게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조례도 일종의 법적 규범이 있으니까요. 물론 표준조례이긴 한데 만약에 이 표준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 각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에서 주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을 넣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본다면 결국 주민자치에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을 또 위촉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민의 대표자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이제 조례를 보시면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의 관계도 보면 주로 주민총회는 상당히 개방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주민자치에 관련 사항 또는 뭐 활동 경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활동 경과에 대해서 만약 주민총회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그 주민총회에서 그러면 주민자치가 1년 동안 한 어떤 활동 경과에 대해서 다 부결시켜버리면 인정을 안 하면 그럼 주민자치가 1년 동안 해온 그 행위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 경과를 의결한다, 평가한다는 그 굉장히 법문헌으로서는 굉장히 불분명한 문헌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도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의결한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위법령에서 조례죠.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이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표문에서도 이제 상당히 강조를 좀 하셨고요. 또 발표에서도 많은 내용을 또 발표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전교육의 이제 강제성, 의무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지방의회 의원들 또 선거할 때 뭐 사전교육 받지 않고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에 우리 위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6시간 이상 뭐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분들만 주민자치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생길 건데, 그런 부분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 이렇게 가진 분들도 구성되지 않으리나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치단체장의 해당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서, 더 나아가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는 정당에 따라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들, 강사라 그럴까요? 그 강사분들이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91페이지에 토론문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서울시 주민자치의 중간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교육을 의무화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답습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식 주민자치의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다시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선거운동 그 자유의 침해 그리고 뭐 정치 중립성이죠, 연관이 되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제안한 것이 좀 위헌적인 성격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자료집 61페이지 보시면 28조를 보시면 주민자치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도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위임을 위탁받으면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에는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무수탁 사인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지,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범죄라는지는 뭐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순수한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했다, 위임했다면 더더구나 행정적 성격이 강하죠. 위임이라는 것은 상하 행정기관에 업무를 주는 거니까. 그럼 위임을 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주민자치를 자치단체 하부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부행정기관으로. 근데 위탁을 했다는 거는 이제 독립된 이제 주체인데,
위탁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무수탁 사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으로 본다면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보면 이 주민자치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자치단체가 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가 특정 어떤 성향의 정치 운동을 한다. 그것도 무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준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뭐 선거도 뭐 한다는 이런 추론도 사실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 주민자치회가 우리 복수로 인정이 된다면 복수의 주민자치회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기를 지지하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적 쟁점을 많이 하고 자기 성향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행정 쟁점을 안 한다. 이 자체가 벌써 정치적 편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정치적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위헌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뭐 논리적으로는 뭐 맞는 뭐 저도 동의도 하고 하지만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표준조례의 안에서 내용적으로 상호 모순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주민의 대표라는 내용들로 조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 몇 가지 그런 바탕을 하신 걸로 이해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는 교수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무조건 이걸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직무수행상의 정치적 중립이어가지고 이 직무수행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면 공무를 수탁받는 범위 내로 제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무제한적으로 다 이제 그 정치적 중립만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논쟁의 여지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또 최 교수님의 또 의견들도 또 좋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촌동 주민자치회 김봉수 회장님으로부터 토론을 좀 듣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회장님 말씀 한 10분 안쪽으로 좀 듣고 또 혹시 또 그 플로어에서 또 혹시 그 오늘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막상 이 자리 그냥 제가 수락을 하고 나서 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선배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법리적 접근 뭐 이런 것들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주민자치회가 어떤 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행히 토론문을 쓴 게 그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본 주민자치회 이걸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우선 자치권이 없어요. 자치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등권 자치회 위원 누가 돼요? 저희는 뭐 자치회 위원이고 회장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전체 주민으로 보면 이 평등권도 저희가 굉장히 침해를 받는 거거든요. 주민으로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례상의 허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하다못해 주민자치회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는 주민자치회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거든요. 행정의 눈치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중간 조직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여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실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 특징인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민자치회 구성 그리고 구성원의 합리성 및 대표성에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게 여러분들 평등했습니까? 그런 공지가 전 주민에게 제대로 다 나갔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못해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러 가지 행사 등에 대해서 일반 주민과 저희가 똑같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임명을 받습니다. 동장한테.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위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침해를 받고 주민의 자치권, 결사의 자유권, 집회의 자유권 등이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못하게 하진 않지만 은근슬쩍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조례를 좀 봤습니다. 표준조례 문제점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조례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단체나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력,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원하는 그런 쪽에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당 소속으로서 지자체 단체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색깔을 가진 지자체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떨까요? 지자체 단체장의 정당의 성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으로서 교육을 진행한다든가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할 때 중간 지원 조직, 저희 자치회장이니까 중간 지원 조직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못 하시는데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자유롭게 했던 거를 전혀 못하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자치권이 얼마나 보장되나요, 저희한테? 너무 답답하고 화납니다. 물론 뭐 조례 자체가 위헌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 제가 여기 현장에서 본 주민자치회 뒤쪽에 보면은 법과 조례에 대한 걸 그냥 간단히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기능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은 잘 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이런 조례의 허점, 뭐 아니면은 뭐 정당의 성격을 가진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저희 단체가 단순히 저희 진짜 스스로 뭉쳐서 스스로 앞으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예. 뭐 제가 토론문 굉장히 길게 써놨지만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거기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주민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희 자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수행되지 않는 거, 예산에 있어서조차도 저희가 결정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도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던 시민 활동가들이 남아서 현재까지도 지자체 여러 부서나 단체에 압박을 가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장으로서 있으면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평등권 우리가 많이 침해받고 있구나. 우리는 뭐 하고 싶어도 진짜 주민자치권조차도 없구나. 그리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때 의사표현마저도 제한을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위헌 소송에 있어서 참고가 되어서 좀 제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봉수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낀 많은 애로점들을 좀 설명을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저희 이제 토론자 발제자 분들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토론은 오늘 공식적인 이제 토론자 분들의 말씀은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 간단하게 예, 저희는 모르니까 성함과 소속만 말씀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칠성입니다. 발제해 주신 이동호 변호사님 너무 유익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동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준조례는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및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 우리 임원들이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일선에 활동하는 주민자 지도자들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익했고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돼서 저는 우리 배영춘 수석부장님께 오늘 좌장을 맡으신 분, 발제하신 분, 토론자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질문 내용은 각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그때 동의해 주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어찌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그 운영의 묘를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만 하면 다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있고 이메일과 연구실 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연락 주시면 교수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또 의견 회신을 좀 드릴 수 있는. 다만 이제 메일 쓰시면 몇 날 며칠에 이런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성의껏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혹시 안 계시면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여러 토론자 분들은 특별하게 질문 사항은 없으셨고 아마 발제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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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말씀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사실은 주민자치를 20년 차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6년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우연적이라고 얘기하셨던 정치적 중립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저희는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브레이크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당이 들어왔든 야당이 들어왔든 같이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어떤 뭐 제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잘 해왔는데 그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제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당에 이렇게 치우쳐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저희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그 정치적 중립이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이쪽 당에 따라서 내용이 일로 가고 한쪽에 또 절로 가고 이런다면은 어떤 토론에서도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20년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잘 이끌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그게 긍정적이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였죠? 짧게요. 짧게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정치적 중립성이 가지고 있는 또 모든 제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것인가에 대한 무엇이 더 근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하신 이동호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토론자분들 말씀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서 짧게 한 2, 3분 안에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질문하신 분, 저도 오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헌법소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회 차원에서 뭐 최소한 제 이메일이나 그런 거는 공개해 주셔도 상관없고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하셨던 정책 중립 문화 관련해서는 맞아요.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되지만 다만 이건 어떤 그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좀 문제적일 수 있지만 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그런 신분 보장이나 어떤 그런 행정으로부터 지원이나 이런 게 받는 자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정치판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실질적으로 선언적인 조항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의무 제한으로 가는 건 공산법에서 이제 의무 제한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분은 없을 건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다만 이게 나중에 선거운동 금지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라면 좋아 이해해 최소한 근데 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막느냐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모든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이 출발점에서 과연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게 없다고 정치판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제가 좋은 말씀들을 교수님들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방동희 교수님 발제에서 참 이거 언어가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이게 시범조례일 뿐이지 정말 이게 그 말하자면 행정안전부가 왜 지금 주민자치를 행정재정제 지원합니까?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 자치를 하는데 왜 행안부가 나서고 그 단순하게 그냥 시범조례일 뿐인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인 표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고 저 앞으로도 저는 이제 표준조례란 말을 절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동욱 교수님 발제에서도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공선법 자체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게 정말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저기 그 선거운동 기간에 등록하고 하는 것만 선거운동이고 일반인들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것도 있다. 그 실제 지금 선거운이 고발되시는 분들이 아니 후보 이름 안 써 있는데 내가 그냥 빨간 잠바 입거나 파란 잠바 입고 그냥 돌아다녀. 그것도 선거운동이라고 지금 선관위는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나 무슨 후보 있다. 이재명, 뭐 윤석열 선거운동 이거 표시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색깔을 갖고 색깔 있는 그 당을 상징한 색깔 있는 잠바를 그냥 입고 간 거래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장에서 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선언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한 거 가지고 지금 상대 후보 쪽에서 이제 상대 경쟁자 쪽에서 선관위 고발한 선관위가 경찰을 지금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선거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지금 인정하면서 공선법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고민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자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순 덩어리잖아요. 자치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 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더군다나 주민자치 사무까지 위임을 해요. 위탁도 아니고 감히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상을 너무나 잘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헌법재판관 테이블에 한번 올리면 이 헌법재판관도 머릿속 복잡해질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그런 것도 다 반영해서 계속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주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수 의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들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 날것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던질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던져줘야지 그 재판관들도 좀 자기가 좀 실감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 작은 단 한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이지만 오늘 이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주민자치가 아주 크게 발전하는 그런 성과가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 그 사회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